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경린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우리 속담에 사람이란 참 간사한 동물이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을 글로만 봤지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제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적어보려고 깊은 밤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남편 사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의 가족사부터 풀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누구에게도 제 가족사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남편에게만큼은 결혼 전에 고백을 해야 할 부분인데 하지 않았어요.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언젠가 남편이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고 알게 되지 않는다면 굳이 꺼내지 않으려고 했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알든 모르든 우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될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고백하지 않은 가족사는 바로 아빠가 애첩과 살고 있고 배가 다른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는 올해로 3살이에요. 아빠는 본처인 엄마 사이에서 저와 여동생을 낳았고 애처백에서는 쌍둥이 형제를 두었죠. 아빠는 억척스러운 장사꾼이셨어요. 서울 광장시장에서 지갯일부터 시작해서 점포 5개를 운영하기까지 뼈가 빠져라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60이 되어서 하던 장사를 접고 종로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건물을 사서 세를 받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빌딩이 화근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1층에 점포가 4칸인데 그중 한 칸에 분식집을 내주었죠. 그런데 그 분식집 여사장과 아빠가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처음에 엄마는 몰랐다고 해요. 아빠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설마 바람을 피울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빠는 구두쇠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의 행동이 이상해서 엄마가 하루는 아빠의 뒤를 밟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낯선 집으로 아빠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래요. 순간 엄마는 감을 잡으셨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살짝 열린 문을 밀고 안을 보았더니 기절초풍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랍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자와 아장아장 걷는 똑같이 생긴 2 사내아이가 있더래요. 아빠는 그 아이들을 보고 어쭈쭈쭈쭈 내 새끼 듬직한 내 아들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2씩이나 내 품에 안기다니 아비가 다 늙어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우리 복둥이들 하면서 아빠가 2 아이들에게 재롱을 피우고 있었다나요.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리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었을 텐데 그걸 모르다니 엄마는 원통하고 분통해서 가슴을 마구 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쌍둥이 엄마라는 여자가 아는 얼굴이더래요. 바로 우리 건물 1층에서 분식집 하는 사장년이더래요. 애원을 하더니만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내 서방을 꼬셨어? 건물주를 꼬셨어? 이 나쁜 년.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서방질을 해? 엄마는 뒤통수를 크게 2방 맞은 셈이죠. 믿었던 아빠의 바람도 모자라 엄마의 아킬레스건인 아들을 하나도 아닌 2씩이나 애첩이 낳으니까요. 엄마는 평소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걸 늘 자신의 콤플렉스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참을 수가 없어서 2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짜고짜 애첩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려버렸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 여우 같은 년, 가게에서 장사하라고 점포 내줬더니 건물 주인을 후려? 너 그러려고 우리 점포에 들어온 거지?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지? 새파랗게 어린 년이 아비뻘되는 남자를 왜 후리겠어? 꿈깨! 내 건물은 어림도 없다. 내 자리는 어림도 없어. 엄마는 애첩년이 이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아작을 내버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빠가 때리는 엄마를 말리는 게 아니라 애첩이 다칠까봐 엄마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있더래요. 그때 엄마는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래요. 인연을 죽여서 내가 교도소를 갈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재산 챙겨야겠다고요. 엄마는 일단 이성을 차리고 두 사람의 바람난 얘기를 들어주었대요. 앞뒤 상황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결혼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시댁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서 손주도 있는 며느리 거둘 형편이 안 된다면서 나가래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다 줄 테니 인연 끊자고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남편 목숨과 바꾼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분식집을 낸 거였어요. 분식집 계약하던 날, 아빠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엄마만 부동산을 갔더래요. 아빠는 분식집 여사장 얼굴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분식집 개업을 하고 두어 달 장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빠는 우연히 분식집 앞을 지나가다가 여사장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덥석 손을 잡더랍니다. 너 순정이 아니냐? 살아있었구나. 오라비다. 오라버니 몰라? 난 첫눈에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 오라비 얼굴을 몰라봐. 가게 안에서 일하는 사장 얼굴이 영락 여동생 얼굴이더래요. 아빠는 다짜고짜 분식집 사장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하더랍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건 놔요. 남사스러워라. 애첩은 아빠가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을 안으려 하자 분식집 건물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아빠의 뺨을 갈겼대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의 한을 쏟아내더래요. 호라비가 얼마나 너 찾아다닌 줄 알아? 보고 싶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살아 계셔?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순범이는 그 녀석 얼마나 컸어. 그 녀석 장가는 간 거야. 어서 연락해봐. 나 여기 있다고. 다 같이 만나서 밥 먹자고. 어서 연락해. 하시더랍니다. 애첩은 아빠가 치매 노인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빠가 자신이 월세 들어 장사하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저희 아빠는 이북이 고향이에요.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할아버지와 장남인 아빠만 남한에 와서 잠깐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이북으로 가려던 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38선이 그어져서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북에 두고 온 엄마와 여동생 순정이와 남동생 순범이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건물에서 분식집을 하는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어릴 적 여동생 순정의 얼굴과 같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가게로 들어가 덥석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애첩은 아빠와 오해를 풀었고 아빠가 분식집 건물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끔은 어묵 국물에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넋두리하는 아빠 고향 얘기를 들어주었대요. 내가 돈 모아서 고향에 가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하루에 주먹밥 한 개 먹고 지게에 짐 실어 광장시장을 날아다니면서 이 일을 했어. 엄마랑 동생들 만나면 새끼밥 먹고 살게 해주려고 아득바득 돈 모았지.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내 가족들 생사도 모르고 살고 있어. 내 평생 소원이 딱 하나야. 북에 두고 온 엄마랑 여동생 순정이, 남동생 순범이 얼굴 한번 보는 거야. 내 동생들 고기 반찬에 삼시세끼 배 터지도록 밥 먹이는 게 내 소원이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만 알았어도 좋겠어. 그러다 분식집 사장은 아빠의 애첩이 되었고 살림을 차렸고 쌍둥이 아들 둘을 낳게 되었죠. 우리 엄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깔이 보통 아닌 여자죠. 게다가 엄마는 아빠와 다르게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계산이 아주 빠르죠. 솔직히 아빠처럼 번 돈만 모았다면 오늘날 아빠에게 건물주라는 타이틀은 가당치도 않았을 거예요.
장사를 하니 아빠 주머니에 현금이 늘 떨어지지 않자 엄마는 돈놀이를 했었고 그 이자를 불려서 부를 쌓아나갔던 거죠.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의 외도는 더욱 억울했지만 또 엄마이기 때문에 금세 털고 일어나 현실을 직시하신 거죠. 엄마는 애첩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뒷주머니를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조리 현금화했죠. 큰딸인 저에게만큼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는 편인데 엄마는 아빠에게 애첩이 생겼고 쌍둥이 동생이 생겼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현금 주머니를 따로 차게 됐다는 얘기는 저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즈음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받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죠. 서울 하늘 아래 집값이 비싸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시장에 나가보니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남편과 제 힘으로는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나도 빠듯했어요. 그나마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겨우겨우 짜맞춰 18평짜리 전셋집을 구했다고 엄마에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더 놀랬죠. 엄마, 왜 그러는데? 집이 얼만 줄 알고 전세자금을 보태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준다는 거야? 엄마 장난이지? 나 떠보는 거지? 얘들이 내 말을 안 믿네. 그럼 안 사준다? 하시면서 정말로 남편 이름으로 아주 멋있게 9억 6천을 주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엄마에게 현금이 그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증여세 등등 세금까지도 엄마가 다 해결을 해주셨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를 당연히 제 앞으로 해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떡하니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린아, 서운하니? 좀만 참아. 너한테는 엄마가 더 좋은 건물 줄 거야. 엄마 믿고 기다려. 라고 하시길래 서운함은 있었지만 참기로 했죠. 덕분에 저는 그 어렵다는 집장만에 대해 1도 고민하지 않았고 결혼 후 남편 월급과 제 월급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됐죠. 남편은 저에게도 잘했고 엄마에게는 더더군다나 더 잘했어요. 현금으로 아파트를 그것도 자신의 명의로 사줬으니 장모님에게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장모님을 거의 엄마라 부르며 온갖 재롱을 다 피웠더랍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매일 출근을 하면서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화장실을 가셨다면 볼일을 본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름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저는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엄마 집으로 달려갔죠. 제 예감이 맞았어요. 엄마가 주방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저는 얼른 119를 불러서 엄마를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 엄마는 뇌경색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서너 시간 전후라고 해요. 저는 10시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라서 점심시간 12시가 되자마자 회사에서 나와 회사 근처인 엄마 집으로 빨리 달려갔던 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 엄마 집과 회사가 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를 일이죠.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빠가 애첩과 살든 말든 어쨌든 엄마가 수술을 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아빠잖아요. 그래서 전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뇌경색으로 수술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빠의 반응은 놀라지도 않고 알았다 한마디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전화를 건 제 손이 무안하더라고요. 평소 표현이 서툰 분이시라는 건 알지만 정말 서운하더군요. 아빠도 애첩도 병문안 한 번을 오지 않고 괜찮소? 라고 묻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당당하게 아빠가 살고 있는 애첩집을 쳐들어갔죠. 아빠한테 이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애써 집까지 찾아간 저를 보고 애첩은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요. 잠깐이면 된다고요. 아빠 여기 안 계신다고 몇 번을 말해. 순한 애첩이 몇 년 사이에 아주 꼬리 10개가 달린 여우로 바뀌었더군요. 깔깔거리면서 장난치는 아빠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애첩은 저를 바보로 보았는지 아주 뻔뻔하게 둘러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 목소리랑 애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가 없다고요? 하고 저는 애첩의 몸을 밀고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갔더니 버젓이 아빠가 파자마 바람으로 쌍둥이 두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서 제 할 말부터 쏟아냈죠. 아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수술하셨다고요. 입원해 계신다니까요? 병문안 한 번은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빠 말이 마음은 가고 싶다만 나도 아파서 못 갔다. 움직이는 거 힘들어. 하시더니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는 너는 아빠 아프다고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어? 너희들은 엄마 아픈 것만 보이고 아빠 아픈 건 안 보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엄마한테 잘할까? 이제 너희들은 아빠 없어도 되잖니? 여기 애들 봐라. 한참 아빠 필요할 나이야. 누굴 닮아 개구진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날 저는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애첩이 저를 보는 그 시선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모신다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아빠란 없다라고요. 엄마가 쓰러지고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엄마를 간호했어요. 아예 병원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회사로 바로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원 후 엄마를 어떻게 간호해 드릴까도 깊게 생각을 했죠. 엄마의 상태로 보아 솔직히 혼자서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가족과는 다르잖아요. 또 간병인을 잘못 고용하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한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얼핏 들은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집에 당분간 엄마를 모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 얼굴색이 갑자기 확 변하더군요. 꼭 그래야만 해? 처제는 자식 아니야? 처제네 집도 있는데 당신만 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동생도 엄마 모실 수 있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동생은 지방에 살잖아. 수술 기록들이 여기 병원에 있는데 정기치료 받을 때마다 노인이 차 타고 여기까지 오기엔 너무 멀잖아. 그렇다고 병원을 바꿀 수도 없고 말이야. 전 한마디 더 쐐기를 박아 말했죠. 당신은 엄마한테 집까지 받았는데 지금 사위노릇 피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골치 아픈 표정을 짓더니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는 회사의 집안 사정 얘기를 하고 월차와 여름 휴가를 미리 끌어당겨 휴가를 냈죠. 엄마의 병간호를 직접 하려고요. 전문 요양사를 고용할 형편은 되지만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워 큰딸인 제가 반드시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의사에게서 퇴원을 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죠. 그런데 까무러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 도어록을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 저희 집 현관문은 아직도 열쇠구멍 현관문이거든요. 근데 바뀌어 있더군요. 처음엔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어리둥절했죠. 집 호수를 재차 확인하고 한참을 보니 우리 집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바꿨구나 생각하고 지문 도어록을 요리조리 살펴봤죠. 이건 뭐 열쇠구멍도 없지,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숫자도 없지. 덜렁 도어록 손잡이만 있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다가 저는 아픈 엄마를 옆에 세워두고 스피커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짜증을 냈죠.
왜 말도 없이 현관문을 바꾼 거야?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하든가. 오늘 엄마 퇴원하고 집에 모시고 오겠다고 했잖아. 그럼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대체 이건 현관문을 어떻게 열고 잠그는 거야? 남편의 답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거 최신형 지문 도어록이야. 말 그대로 지문 도어록은 사람의 지문으로만 여는 건데 손잡이 왼쪽 봐봐. 움푹 팬 곳 있지? 거기가 바로 지문인식 센서야. 지문을 등록한 사람이 지문을 가져다 대면 또르륵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지. 요즘 기술력이 아주 좋아. 디자인도 고급스럽지? 당신도 신기하지 않아? 언제까지 귀찮게 열쇠 구멍에 열쇠 넣고 돌릴 순 없잖아. 우리도 좀 시대에 맞게 살자. 그래서 이번 참에 큰맘 먹고 장만한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 누가 지금 지문 도어록 자랑하래? 엄마가 지금 밖에 서 있다고. 환자를 당신이 지금 밖에 세워두고 있다고. 당장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 말에 남편이 능글맞게 답을 하는데 정말이지 옆에 있었다면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더군요.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가. 우리도 시대에 맞게 지문 도어록 좀 쓰자는데 그거 뭐 잘못됐어? 저는 화를 내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지문 등록이 되지 않아서 문을 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랑 나랑 집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당장 집에 와서 문 열라고. 순간 짜증이 팍 나서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건만 남편은 또 능청스럽게 답을 하더군요. 알았어. 지금 가서 문 열어줄게. 대신 장모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약속하면 당장 문 열어주러 갈게. 앞으로도 쭉 장모님 우리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네 지문 하나도 등록해줄게. 이게 포인트야. 만약 병간호할 사람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 네 엄마 내 집에 한 발이라도 들이면 그땐 바로 이혼이다. 알았어? 남편의 말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열이 뻗쳐올랐어요. 뭔 소리야? 너 지금 뭐 잘못 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근데 이 집에 우리 엄마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장녀야. 장녀이기 이전에 엄마 자식이라고. 엄마 아프시면 내가 모셔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엄마가 제 휴대폰을 뺐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듣지 못하게 수화기를 멀리하더니 이해했다. 이해했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일단은 사위 말 들은 척해라. 나머지는 엄마가 해결할게. 이 엄마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런 일은 이 일도 아니다. 깜냥도 아니야. 남편의 말에 이어 엄마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위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참고 있으라고? 초장에 버르장머리를 잡아야 다시는 이런 소리 안 하지.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자 엄마는 속삭이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쉿, 내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목소리 낮춰. 할 수 없이 저는 엄마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는 알았어 하고 남편과의 통화를 마쳤죠.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를 엄마 집으로 모시고 갔고 간병인을 한 명 붙여드렸죠. 그리고 제 집으로 와서 태연한 표정으로 현관문 벨을 눌렀죠. 남편은 현관문 모니터로 저 혼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장모님은 안 모시고 온 거 맞지? 남편의 첫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러고는 애써 태어난 척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얘기를 했죠.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 우리 집에 발도 디뎌놓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엄마 집으로 모셨어. 엄마가 알아서 간병인 사서 집에 있겠대. 내가 우리 집으로 오자고 해서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사실 엄마도 엄마 집이 더 편하고 좋대. 그러자 남편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지면서 거 봐.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효도 그거 오지랖이었어. 옛말에 오두막이라도 자기 집이 편하고 거적대기라도 자기가 덮고 자던 이불을 편하다고 했어. 그런 거야. 다 자기 집이 편한 법이야. 그리고 말이야. 요즘 세상에 병간호하는 자식이 어딨냐? 전문 간병인들 돈만 주면 엄청 잘한대더라. 아, 간병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당일에 콜해도 바로바로 온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그치?
말하는 저 혀를 확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 마음이 어떤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다 한마디를 더 보태더군요. 혹여나 노파심해서 그러는 건데 간병인 비용 네가 낼 생각 말아라.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해. 노인들 보면 은근 쌈짓돈 많다. 봐, 장모님이 너 이 집 나한테 현금으로 사주시려는 거 몰랐다고 했잖아. 그런 집도 사줄 뿐이 그 간병인 돈 몇 푼 줄 게 없겠냐? 그러니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하는데 그거 오지랖이야. 이 자식 정말 사람도 아니네.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살을 비비며 살았다니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간을 가만두라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마의 그 깊은 속을 헤아릴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 이틀이 지났어요. 토요일 오전에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랬더니 외출복을 입고 짐가방을 챙겨 놓으신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요양원에 가시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헷갈려서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엄마가 가자, 네 집으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 가자고? 왜 두 번 말하게 해? 가자니까. 당장 네 집으로 어서 앞장서.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왔죠.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엄마와 함께 들어섰어요. 이제는 제 지문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 여는 건 일도 아니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정하고 있던 남편이 엄마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엄마의 짐가방을 보더니 더 놀란 눈을 하고서는 뭐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갔나 했더니 노친네 집에 가서 짐 챙겨왔어? 너 돌았어? 내가 노친네 데리고 오지 말랬잖아! 하면서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제 한계는 여기까지였어요. 노친네? 노친네라고? 이제는 장모님 소리도 안 하려나 보지? 야, 내가 너 같은 놈을 엄마 사위라고 데려왔더니 정말 엄마한테 죄스럽다. 최고의 불효를 했어. 남편이 바닥에 내려놓은 엄마의 짐가방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꺼져. 노친네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너 지금 평생 후회할 짓 하고 있어. 막 가보자 이거지?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든 반을 죽여놔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막 갈 것도 없지 뭐. 법이라는 게 있는데. 너도 알잖아. 아니, 그새 까먹은 거야? 이 집 명의 나야. 내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 주세요. 법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의아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죠. 너 번지수 잘못 짚었어. 술이 웬수야. 이렇게 된 거 엄마랑 나 원망하지 말고 술을 원망하며 평생 살라고.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는 이제 더 이상 입씨름하기 싫다. 했더니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신혼집 증여 취소 소송 벌이겠네. 엄마의 말에 남편이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빈정대면서 그러더군요. 이 노친네 뭐래? 뭐? 신혼집 증여 취소 소송?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중학교 동창 중에 변호사가 셋이야. 그리고 내 절친 중에 법무부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어. 늙은 할망구가 뭘 안다고 법법 하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속 시원한 사이다를 내려주시더군요. 자네는 동창이 변호사야? 그럼 전화 걸어봐. 당장 이곳으로 올 수 있냐고. 아마 한 놈도 안 올걸? 난 말이야. 전화 한 통이면 당장 달려와줄 내 전문 변호사가 있다네. 하면서 전화 한 통을 거셨죠. 엄마의 말대로 정확히 15분 만에 엄마가 고용한 전문 변호사가 달려오셨더군요. 변호사는 엄마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엄마의 말에 따르더군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짐짓 당황을 하면서 상황을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엄마의 뜻에 따라 준비된 내용을 남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 증여 취소는 가능합니다.
사위분이 효도각서를 썼으니까요. 효도각서 내용에는 장모가 아프거나 거동이 힘들면 부양을 하겠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셨으니 증여 취소가 가능하고요. 증거 자료로는 서재분, 그러니까 둘째 따님의 휴대폰에 녹화된 내역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 당황해 하더군요. 변호사 양반, 이게 다 뭔 소리야? 효도각서? 그리고 뭘 녹화를 했다고? 남편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운을 뗐죠. 정말 기억 안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보여줘야겠네. 그날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파일이야. 당신 모습이니까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휴대전화의 영상 파일을 틀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 영상은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엄마와 여동생을 불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날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안주에 술 한 잔씩만 마시자고 했는데 서로들 기분이 너무 좋아서 평소보다 조금씩 더 마시게 되었죠. 특히나 남편이 많이 마셨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엄마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아양을 부리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대걸 같은 집을 제 명의로 주셔서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저요 이 사람한테 잘하고 장모님에게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효도각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큰 절을 하고 신혼집을 사주신 게 너무나 고마우니 자신이 효도각서를 쓰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종이 한 장과 볼펜 그리고 자신의 도장을 가져오더니 장모님이 아프거나 거동이 힘들면 큰 사위인 이승호가 부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쓰고 이를 꼭 이행하겠다면서 자신의 도장을 꾹 눌러 찍더군요. 여동생은 형부의 행동이 너무나 귀엽고 웃기다면서 영상으로 찍겠다고 하더군요. 두고두고 형부 놀려먹을 수 있는 최고의 명장면이라나요? 하지 말라고 동생을 말리려고 했을 때 동생은 이미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하지 마. 지금 술 기운에 이러는 거지. 우리 남편 부끄러움 되게 많아. 술 끼고 이 영상 보면 아마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낄낄거리며 동생의 장난을 함께 즐겼죠. 다음날 형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놀릴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여동생은 혼자서 술병이 나서 남편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남편보다 더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 후 저와 동생은 이 영상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걸 보관하고 계셨더군요. 훗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증거 자료로 쓸 요량으로요. 역시 우리 엄마답죠. 남편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말도 안 된다면서 막상 영상을 다 보고 나더니 스멀스멀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는지 당시 술에 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그러다 분위기가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으니까 얼굴빛이 하얀 백지장처럼 되어서는 갑자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두 뭐냐 작전이지? 내가 뭐 속아 넘어갈 줄 알고? 그때 난 술에 취했었고 효도각서라는 걸 내가 쓴 기억조차 없다고. 그리고 이건 엄연히 술김에 일어난 일이니 인정할 수 없어. 무효야 무효. 남편이 뭐라고 하던 엄마와 저는 콧방귀만 뀌고 있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사가 나서 주었어요. 변호사는 남편의 말에 조곤조곤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작성한 효도각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어요. 술에 취한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 의사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 강압적인 행위가 들어갔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효할 수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본인이 먼저 각서를 쓰겠다고 말했잖아요. 심지어는 효도각서에 도장까지 찍은 걸 어떻게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거나 혹은 강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두 계약도 아니고 문서까지 존재하는 건 무효화시키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흥분해 따졌지만 변호사는 오히려 이런 남편을 어이없어 하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계약이 무효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회사들이 맺은 계약도 무효일 겁니다. 대한민국 회사들 보세요. 술을 곁들인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말씀대로면 그럼 그 회사들의 계약도 죄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의 설명을 듣자 이해가 됐는지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절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인간 쓰레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더군요. 변호사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일어나 엄마 앞으로 가서 죄송하다고 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 있죠. 와, 저 같으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은 절대 못하죠. 자기 집이라면서 엄마를 노친네라고 부르며 발도 못 디디게 할 때는 언제고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예전처럼 절 낳아주신 엄마보다도 더 장모님을 존경하고 깍듯하게 모실게요. 제발요,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도 제 마음도 어찌나 상했던지 남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정말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옛 속담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신혼집 증여 취소가 되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가 되었죠. 홀가분한 마음이길래 저는 그동안 엄마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봤죠. 엄마, 왜 그때 9억 6천이나 되는 집을 그 사람 이름으로 사준 거야?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너를 다시 웃게 해줘서 나는 큰 사위가 고마웠다. 첫 번째 연애에 실패한 네 모습이 어땠는 줄 아니? 안전이별 어쩌고 했지만 솔직히 그 자식이 헤어진 몇 년 후까지 너 스토킹했던 거 엄마도 다 알아. 내 딸 얼굴은 거의 검정빛이고 살은 쭉쭉 빠져있지. 엄마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질 않나. 이걸 두고 봐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 그러다가 더 덧나면 어떡하나. 때로는 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도 싶었어. 그렇게 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첫째 사위가 떡하니 네 앞에 나타난 거라. 내가 딱 바라던 사위감이었어. 등치 좋지, 인물 좋지, 게다가 학벌 좋지. 또 성격은 얼마나 서글서글하니 좋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네가 큰 사위랑 함께 있으니 밥 한 공기를 비우더라. 피부는 하얘지고 다시 살이 오르고 방글방글 웃어주는데 겉도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쁜 내 딸의 미소를 다시 보게 해줬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가진 거 다 주고 싶지. 게다가 직업도 전 국민이 다 아는 대기업 사원 아니냐.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가 어디 쉬워?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의사 사위 얻으면 열쇠가 3개라는데 나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사위 얻었으니 열쇠 3개는 못 해줘도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 열쇠 1개라도 꼭 해주고 싶었다. 그때 엄마 마음은 그랬어. 저는 엄마의 말에 감동을 받았죠.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다 알고 있었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세상 엄마는 말이다. 자식 마음이 지금 힘든지 좋은지 다 안단다. 그래서 어미인 거야.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요. 괜찮아. 올 일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깟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엄마는 가슴속 저 깊은 곳에 있는 한숨까지 모두 내뱉으셨어요.
그러고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떻게 그 마음만 있었겠니? 늙으면 머릿속에 오만 가지 계산들이 뒤섞여 있는 걸.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얘기해 주셨죠. 네 아빠, 치매야. 아빠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을 돌려 짐작해보면 그 시작은 아마 분식집 여사장을 이북에 두고 온 여동생으로 착각할 때부터였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치매구나라고 느낀 건 아빠가 애첩과 살림을 합치고 이어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하던 날이었다고 해요. 아빠가 느닷없이 양손에 엄마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사들고는 집으로 왔더래요. 그러고는 엄마를 따스히 껴안으시더랍니다. 마누라,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한꺼번에 낳아줘서 고마워. 태를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는 눈치를 채셨다고 해요. 불쌍한 양반.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책가방 대신 그 작은 어깨에 지게를 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유산, 내 두 딸들에게 유산이 가야 해. 내가 어떻게 만든 재산인데 그 여시 같은 년이 치매 노인을 조정해서 내 재산 전부를 쌍둥이한테 가게 만들면 어째? 안 돼. 엄마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더래요. 쌍둥이 두 아들 태어나기 전에 유산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휴, 내 정신머리 좀 봐.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일단은 애첩이 알고 있을 종로 건물 빼고 남은 재산 모두를 긁어서 현금으로 돌려놓았대요. 애첩이 여우라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유산 정리를 하려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대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더랍니다. 애첩은 이미 자신을 이북에 있는 여동생과 착각했던 아빠가 치매라는 것을 알았고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 나름 알아보고 있던 중이더랍니다. 하필 엄마가 고용한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가 애첩과 상담을 했다면서 알려주더래요.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엄마가 빨랐더랍니다. 엄마의 생각처럼 변호사도 그러더래요. 종로 건물이야 이미 아빠에 알려진 재산이니 남아있는 아빠 명의의 작은 재산들을 모두 현금화해서 엄마 통장에 넣어두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더래요. 엄마가 생각지 모를 또 다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상속 1순위는 배우자인 아버지가 될 텐데 그리고 결국 아버지 몫의 재산은 훗날 애첩과 애첩의 아들 소나귀에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엄마는 계산을 한 거죠. 지금 엄마 앞으로 된 재산을 가족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줘야겠다고요. 두 딸과 사위의 몫은 확실히 챙겨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엄마 통장은 10원짜리 한 장 없는 빈 통장으로 만든 거야. 일단 통장에 있는 9억 6천 현금으로 아파트부터 샀고 믿었던 사위 명의로 해둔 거지. 그리고 종로 빌딩에서 나올 유산은 네 이름 앞으로 줄 계획이었어. 네가 그랬지? 아파트를 왜 네 이름으로 해주지 않냐고. 공동 명의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잖아. 나한테는 더 좋은 건물을 주려고 그런다고. 그때는 뭐가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겠네. 전혀 빈말은 아니었네. 이런저런 이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짓을 골라 하는 큰 사위에게 9억 6천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자 알아서 떡하니 효도각서까지 써줬으니 엄마는 안심을 한 거죠. 그거면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믿었던 사위가 이렇게 나온다니 엄마는 미련이 없었대요. 요즘 세상에 이혼녀가 무슨 대수라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사람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첫 사위의 동영상을 까자고 한 거였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었죠. 하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신념이 그렇거든요. 장사를 하실 때도 한 번 속임수를 쓴 거래업체와는 두 번 다시 상종을 하지 않으셨죠.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한두 번이야 고쳐보려고 애를 쓰겠지. 하지만 안 되더라. 타고난 본성은 안 바뀌더라. 그리고 말이야, 인간이란 하나를 가지면 두 개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더군다나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욕심을 부리지. 너 같은 인간은 바다까지 가봐야 알아.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그렇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말하고 준비해놓은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남편의 머리 위에서 부어버리셨죠. 엄마의 마음이 도저히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는지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술 마시고 효도각서 썼다는 얘기 일부러 하지 않은 거지? 하면서 내가 또 술을 마시면 개다 개. 그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너는 술이 원망스럽지? 효도각서 쓴 걸 미리 얘기하지 않은 내가 원망스럽지? 그런데 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너 같은 쓰레기를 남편이라고 결혼까지 했으니 말이야. 난 네가 쓰레기인 줄 파악 못했다는 게 그게 원망스럽다 이 자식아. 하고 뺨을 시원하게 날리고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는 제 두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아, 이혼은 아니야. 내가 장모님께 실수한 거지 너한테 실수한 건 없잖아. 제발 이혼만큼은 안 하게 해줘라. 나 너한테 잘할게. 그리고 앞으로 장모님에게는 더 잘할게. 경린아, 3-4번이라는 거 있잖아. 3번까지는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3번까지 내가 잘못하면 그때 이혼하자고. 제발 경린아. 나 이혼하면 갈 곳 없다고. 정말 웃긴다. 당신의 그 뻔뻔함은 어디가 끝일까? 너 이 집에 빈몸으로 들어왔지? 그러니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 하고 저는 남편을 쫓아버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짐들을 달라며 소리쳤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음날 남편의 옷가지며 모든 살림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그리고 몇 달 후 우연치 않게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긴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돈이 많아서 언제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재력가라고 했다나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상사에게 말대꾸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일도 대충대충 게으름을 피우면서 처리하더랍니다.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거죠. 모든 게 자업자득이죠. 그 얘기를 들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신림동 근처에 거래하는 업체가 있어서 일을 보러 가는데 고시촌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인간이 운동복 바람에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취업준비생인가? 마음이 좀 딱하기도 해서 한 번 더 보는데 이게 누굽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맞아요. 전 남편이더라고요. 돌아서 가려는데 하필 전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는 냅다 뛰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여기 고시원 사는 거 다 알고 찾아온 거지. 역시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나의 구세주야.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냐? 약 먹었어? 너 같은 걸 다시 찾게. 하면서 표정을 일그러뜨리자 남편이 잽싸게 눈치를 채고는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가 이번 달 방값이 부족해서 그래. 20만 원면 주면 안 되겠어? 당신한테 20만 원은 돈도 아니지만 나한테는 생명과 같다고.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일까지 20만 원 안 주면 주인 아줌마가 방 빼래. 여기서 나가면 나 갈 곳이 없어. 그렇게 저에게 애걸을 하는데 없어 보이는 인간이 더 없어 보이더군요. 정말이지 코미디도 이보다는 더 웃길 거야. 그치? 너 같은 인간에게는 10원짜리 한 장 줄 돈 없어. 하고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와버렸어요. 그 후 종로의 빌딩은 잘 팔렸고 법대로 유산 상속도 잘 마무리가 되었죠. 엄마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다고 하세요.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도 잘 마무리가 됐고 치매 걸린 아빠의 육신은 애첩의 몫이 되었죠. 애첩이 양심이 있다면 아빠를 거둘 거고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겠죠. 아무튼 그것도 아빠 인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피가 절반 섞인 쌍둥이 동생 역시 애처비에 잘 키우리라 믿어요. 여기까지 긴 저의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댁에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